운동을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동원할 때는 거의 한 50명 선에서 우리 역량이 부족했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이퍼루프 등 신교통수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항공의 시대입니다. 2030년까지 중국에서는 50개 공항이 추진되고 있고 베트남조차도 10몇 개 신공항이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공항은 에어시티가 필요하고 에어시티는 메가시티의 한 중심에 있는 중심 거점 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에어시티 없이 공항이 성공하는 예가 없습니다. 공항 시설 규모를 어떻게 하든 지금 의성군에서 요구하는 화물터미널을 군위군 하나, 의성군 하나, 화물터미널 수십 개를 지어도 에어시티가 없고 에어시티에 사는 생산력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공항이 실패합니다. 이 실패하는 국가사업에 15조 원을 투자하려 합니다. 단순히 돈 15조 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항은 거점공항은 국가 기본 시설이고 특히 한반도의 국제 정치를 볼 때도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안보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항을 몇몇 정당이 한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대구에서 그들이 독점하고 있는 대구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대구 시민의 여론도 묻지 않고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점은 우리 최공태 변호사님과 백수원 변호사님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그 제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대구시와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질의에 대한 질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 분 변호사님 감사드리고 우리는 이제 용인시에서 위대한 시민의 승리를 이끌어낸 목사님과 변호사님의 어떤 그 전례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용인의 승리가 대구 시민의 승리로 이어지고 이것이 대구공항을 지키게 되고 한반도의 안정적인 기반 시설이 확보되는 그런 승리 작은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의 개최 배경 설명과 그리고 인사말에서 나왔듯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흘러온 경과 보고를 백수범 변호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백수범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도 헌법소원 청구인들께서 계시는데요. 소송 대리인으로서 헌법소원 경과부터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우리 대구시민 221명이더라고요. 이 명단을 정리를 해보니까 한 2분 정도 중복된 분이 있어서 최종 확인해 보니까 221명의 대구 시민이 제기한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됐고요. 헌법 소원이 통상 심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바로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에다가 직권으로 사실 조회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대구공항 이전 과정에서 관련 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국토교통부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대구시는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하고 그 답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봐라. 이런 이제 사실 조회를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냈고요.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헌법재판소에 답변을 제출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전자로 회신 열람이 안 돼서 재판부 허가를 얻어서 이제 서울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회신 내용을 확인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건대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다.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에 성명이 있거나 없으면 이제 없더라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1차로 주장하려고 하는 부분은
첫째, 국토교통부 주장은 6차 공항 종합개발 계획에 대구공항 이전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입장인데, 막상 6차 계획을 보면 공항시설법에서 계획에 포함하라고 해놓은 법정 사항들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 수요 전망이 누락이 되어 있고요. 투자 소요도 없고요. 재원 조달 방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치권에서 이전한다라고 하니까 계획에 뭉뚱그려서 아주 추상적으로 넣기만 했지, 막상 구체적인 수요, 재정, 투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종합계획에 이제 불과한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반박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대구시는 또 기본 입장이 국토교통부의 6차 계획을 대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KBS 기자가 직접 대구시에 그러면 의견 수렴된 거를 좀 보자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수렴된 의견이 0건입니다. 빵건입니다. 6차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그 흔한 설명회, 공청회 한번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언론에 보도자료 한번 내는 게 어렵습니까? 언론사 기자님들한테, 시청에 있는 기자님들한테 알리기만 해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2주 동안 올려놓은 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변론을 할 예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헌법소원 경과 보고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올해 2월 무렵에 바로 이 10년 동안 이어진 용인 주민 소송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국의 지자체 장들은 이 판결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은 지자체장들이 자기 임기 동안에 나중에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상관 안 하고 자기 업적성 또 선심성 이런 사업을 밀어붙여 가지고 사업이 안 돼서 시가 군이 손해를 보더라도 물러나면 그만이었는데, 이거를 퇴임한 시장에게 200억 배상 책임을 인정한 그런 아주 법원의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역사적인 그런 판결이 헌법소원 제기 무렵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비추어 보면 용인의 경우는 용인시에 4천억 피해를 끼친 사업에 전임 시장이 200억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는데, 대구 민간공항 이전은 지금 한 14조 갑니까?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SPC 업체들 안 들어오니까 시 예산으로 손에 물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와라. 시의회까지 합세해가지고 시 예산으로 물어주는 조례까지 지금 만들어놨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시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용인의 4천억을 훨씬 넘는 더 천문학적인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대구시장과 조례에 찬성한 시의회 의원들 포함해서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거를 대구 시민들이 확실히 경고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이 어려운 소송 이끌어오신 원고 대표 당사자 대표님과 소송 대리인 대표님을 어렵게 초청을 하게 됐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세한 경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잠깐 용인시 이 내용을 듣기 전에 헌법소원 청구인단 대표단 인사말 간략하게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문임 대표님, 홍보 대표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입니다. 저는 뭐 특별히 계획해서 시작한 일도 아닌데 헌법소원을 준비하다가 두 번이나 이제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신청서를 가지고 나가서 신청을 받게 되었고, 그럼 신청서 받으러 다니면은 대부분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현경택 변호사님이나 안원택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우리는 더 빠르다. 용인 경전철 경우는 운행 단계까지 완성 단계에서 주민들 투표를 해서 이겼는데 우리는 굉장히 빠르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가입청 1차 소송에 300명 정도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220명 정도밖에 못했는데 또 기자회견하고 할 때도 2차, 3차 더 모집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으자 라고 이제 언론 보도에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준비로서 각자 세부적인 역할 분담들을 좀 해서 우선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을 좀 확대하는데 주안을 두고 좀 했으면 좋겠고, 이후에 그게 확장성을 가지면 우리가 주민투표까지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나마 공항을 지키자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니까 좀 역할 분담을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지금 이참에 한번 월회라든지 회의를 해서 구체적인 그 시민단체 연대 항목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해 두고 좀 책임 있는 행동 또 가지고 계시는 각자의 어떤 힘이라는 게 상당하신 분들이니까 좀 역할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날씨 탑 이전에 우리 김문임 대표님처럼 많은 시민들이 홍보가 돼서 열심히 확정해서 주민투표까지 가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오늘 먼 길 오신 용인 주민소송 원고단 안홍택 공동대표님 모시고 용인 경전철 이야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변호사님 또 몇 분과 같이 얘기를 좀 나누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구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200만이 넘는다고. 우리가 이 경전철 시작할 때가 한 70만 정도 됐나? 그 정도 지금 이제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인시하고 대구시의 어떤 규모, 재정, 그다음 인구 차이가 나는 걸 좀 느꼈고, 그리고 우리 경전철 우리가 소송했을 때의 그 비용이 소송비 그 보상에 대한 비용이 그 1조 3천억 그 정도. 여기 11조, 15조까지 얘기하는 거 보고 규모 자체는 커다란 차이가 난다는 걸 느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2013년도에 우리가 주민감사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해 2013년 가을에 2014년인가에 이제 주민소송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시민활동, 진보개혁적인 운동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다. 대표적으로 어려운 곳이라는 걸 느꼈고요. 사실 우리 그때 경전철 문제로 시민들이 막 문제 삼으려고 할 때 용인도 사실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거기 전부 농촌이었고 그때 수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제 젊은 부부들이 유입되면서 의식 있는 분들이 오면서 그때부터 뭔가 시민 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던 차에 위기 지방 선거도 있었고 그러면서 경전철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도 공동 대표님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미 개통이 되고 완공이 되어서 경영철이 이제 운행을 선언하고 운행하는 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경전철이 지나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전철의 여러 가지 문제, 가장 핵심적인 건 이제 수요 예측에 대한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일일 그 교통량이 17, 18만 정도로 예측했는데 처음 개통했을 때의 지하철 이동 숫자가 한 3,000명? 이거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실제로 여기도 보니까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만약에 공행이 이전된다면 대구 시민들이 누가 이용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경전철이 다니는 과정도 사실 탈 사람들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그 국토개발에서 수인선이 이제 수원, 인천, 수원에서 이천, 용인 이천으로 넘어가는 국철이 연결된다고 하는 그런 개발 계획이 발표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경전철이 개통이 됐죠. 그런 개통된 과정 속에 이제 수요 예측 잘못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우리 그 공동 그 소송 대표로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소송 기간이 정말 길더라고요. 2013년에 우리가 소송을 냈으니까 판결에 10년 걸린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그 중간에 이제 1심이 있었고 2심이 있었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기심 그래서 고법에서 이제 재심이 판기 판성이 나왔는데 사실 1심과 2심 신청하면서는 그런 그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경전들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거론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사업자 선정에 대한 무슨 문제점 그러면서 오히려 2심에 가서는 용인시장이 문제 없다고 빠지고 오히려 이제 그 당사자만 이제 법정에 고소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어서 굉장히 낙심했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끝나가는구나 했는데 파기환심에서 정말 지방자치 시대 이후에 큰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난 거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고 이것을 경종으로 해서 이제 전국의 지자체들이 힘을 얻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때 주민 감사를 먼저 청구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헌법소송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주민 소송으로 들어간다면은 감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감사 우리가 들어갈 때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좀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0몇 개 단체들이 마음을 모았고 그래서 이제 서명할 때도 이틀려서 각 단체들을 통해서 서명을 받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좋았던 것은 어쨌든 언론들이 이슈들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지방신문들도 계속해서 보도를 해주고 했는데 여기 정말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MBC TV, 대구 MBC도 여러분 용인 대구시장의 문제 삼았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본의 아니게 그 지역의 용인이 난개발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도 본의 아니게 함께 했는데 대부분 졌어요. 이긴 게 없어요. 꼭 그래서 한 속으로 야 안홍택이가는 함께해서 하는데 늘 지는구나.
그랬는데 이번에 그런 승소 판결이 나고 너무 고마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저도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같이 모아서 운동했고 마음을 모았던 그 힘이 남더라고요. 결과적인 없더라도.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라서 그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졌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제국에게 패했죠. 십자가에 범죄자로 몰려 죽었죠. 아주 부활했잖아요. 그것이 그 예수의 그 삶이 저변으로 흩어지면서 로마를 뒤집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오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시민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고 그런데 저도 이깁니다. 여러분. 결국 대구도 변화되지 않겠나.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대구도 변화될 것이다. 이게 궁극적인 승리를 얻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이 자세한 법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 변호사님들이 있어서 참 우리 변호사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현변 한 분이었어요. 정말 애만이 썼고 우리 민변에도 연락하고 그래서 그 법적인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정말 애만이 쓰셨어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현변이 없었다면 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옆에 든든한 변호사분들이 계시는 모습 보고 이거는 싸워볼 만한 싸움이고 아직도 이제 사업자 선정도 안 된 상황이 아니니까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고 명분도 있고 얼마든지 대구 시민들을 모으지 않겠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따가 질의응답 때 또 이야기 또 추가로 청하고 우리 현 변호사님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 헌법소원 원고 대표단의 그 최봉태 변호사님 인사 말씀 일부러 옆에 하려고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짧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날씨도 좋지 않은데 여기서 지금 이건택 변호사하고 한호태 목사님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법적인 싸움을 시작한 것은 이게 너무 상식에 좀 반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이 공항이 소음이 시끄럽다 그러면은 전투기를 갖다가 이렇게 훈련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군공항을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음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소음 문제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면서 민간공항까지 이렇게 지금 옮기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식이 맞느냐 문제의식하고 또 하나는 이 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공항과 관련된 이전의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거는 공항 이전과 관련되는 절차는 하나도 밟지 않고 이게 군 비행장 이전과 관련되는 절차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 비행장 이전하는 문제를 갖다가 군광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통합광이라고 했다고 광이라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법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광과 관련된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는 이런 부분이 과연 법적으로 용납이 되느냐 이 문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오늘 토론하는 이유는 먼저 주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거대한 이 토건 세력들하고 싸워가지고 이 선택한 소중한 기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본질은 지금 그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고 오는 그 목적으로 제가 오늘 토론을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앞으로 뭘 할 거냐 이제 그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은 이게 대구에서 이게 끝난 문제라고 다들 이제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들이 이게 지금 군공항 이전 예정지에 관련된 전략 환경 평가도 지금 이게 아직 제대로 안 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공항을 이전하려 그러면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에 그 다음부터 이제 공항 이전하기 위해 가지고 뭐 수요도 조사를 하고 이래야지 정상적인데
지금 이게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항 이전 예정지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절차, 이건 행정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고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이 예천공항하고 대구공항이 통합을 하려고 청와대에서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어떤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그 결론이 나와 있는 결론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서 예천에서 이 군공항을 통합하는 쪽으로 해서 예천도 살고 대구도 같이 사는 상생 운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헌법동하고 이 삼각형대를 이루어 가지고 한번 대구 시민한테 희망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좀 제일 먼저 좀 희망을 이 끝난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그 목사님들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시작 단계니까 참 시기적으로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공유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회건택 변호사님께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점을 넣는다면 저희들은 큰 어떤 전략을 만들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기도 불중한데 와주시가 고맙고 같이 희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2월 8일날 금융 마피아들 상대로 임금 강탈당한 거 돌려달라고 소송해서 29억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3년 반이 걸려서 1심이 끝나더라고요. 10년 동안 소송을 통해서 최봉태 대표님 말씀처럼 토건족들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겼다는 그 내용들이 저는 좀 절절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소송 대리인 현 변호사님께 말씀 청하기 전에 우리 내부 시민들이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네, 우리 소송 대리인 김근택 변호사님 말씀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근택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참 제가 변호사 한 20년 정도 넘었는데 그때는 참 못 모르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2, 3년 되면 끝나겠지. 이게 10년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안 했겠죠. 당연히.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2013년에 이제 감전철이 개통했는데 사실은 준공은 2010년 6월 정도 했어요. 한 2년 반 정도 서 있던 거죠. 왜 그랬냐면 당초에는 이제 17만 명 탑골 예상해서 예전에는 이제 MRG라고 있었어요. 90%까지는 보장해주는 거예요. 17만 명에 이게 곱하기 1,000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70억이라 그러면 그거에 90%까지는 보장해주는 게 옛날에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IMF 이후에 그 공공 그 SOC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조항을 넣은 거예요. 우리가 예측한 거에 90%까지 보장해준다. 근데 막상 이제 개통할 때 돼 보니까 완공은 2010년 6월에 했는데 이 개통을 하면 하루에 10,000명도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어줘야 되는 돈이 1년에 막 1,000억씩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30년 동안 물어줘야 돼. 3조 물어야 돼.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개통을 안 하고 국제 중재까지 갔죠. 국제 중재 가서 져서 공사비 다 물어주고 한 5,000원 물어주고 30년 앞으로 벌 거를 평가로 땡겨서 현재 가치를 땡겨서 그것도 한 3,000원 정도 물어준 거예요. 원래 내소시 사업은 용인시가 가져오는 게 아닌데 어쨌든 용인시가 가져오고 공사비 물어주고 앞으로 이제 현가까지 다 물어줬는데 근데 이게 그때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러면은 뭐야 처음에는 17만 명 한다고 했는데 말로는 이제 3조 물어주는 게 아니라 그때 홍보하기는 뭐 한 1조 5천억만 물어주면 된다. 돈 많이 전략했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해서 한번 따져보자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민 소송하려면 주민 감사 청구를 먼저 해야 돼요. 주민 감사 청구를 먼저 했죠. 개통이 4월에 했고 우리가 2013년 4월에 주민 감사 청구를 했는데 주민 감사
이제 용인시 같은 경우 기초단체니까 경기도에 되겠죠. 대구시 같은 경우는 아마 중앙에 해야 될 것 같아요. 300명 이상 이제 주민 그 서명을 받아야 되고, 근데 주민 서명이 이게 우리 소송 제기할 때도 주민 서명 같은 경우 주민 조례라든지 주민 발의라든지 주민 소송 제기할 때는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 지역에 반드시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 사람들을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서명 받으면 각 시도구에 동성도로 찢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주민 소송합니다. 이 사람이 뭐 주민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거든요. 그런 데서 약간 이제 어려움이 좀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자기 법적 주소지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주민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주민 감사 청구한 사람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300명이면 연명을 받아서 주민 감사 청구했지만 그 중에 이제 주민 소송 할 사람을 이제 출연하는 과정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 예상을 해서 이게 뭐 10년 갈지는 몰랐는데 한 4, 5년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여기 용인시에 앞으로 이사 안 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감사나 주민소송 그 주민만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뭐 한 3명 갖고 했는데 3명 다 이사 가버리면 소송 요건 자체가 안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할 때는 이제 각 시민단체에 한 명씩 정도 추천해달라 그래서 한 12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300명 정도를 처음에 주민감사 청구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각 지역 그 시민단체 대표로 할 수 있는 분 한 12명 정도 추려서 주민소송을 했는데 지금은 8분 남았어요. 이렇게 주소 따져보니까 엄밀히 따져보니까 7분 남았는데 그 중에 뭐 시의원 되신 분도 한 2분 되시고 그다음에 뭐 이사 가신 분도 있고 이래서 그게 처음에 준비할 때는 조금 이제 10년까지 갈 줄 알았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년 정도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금방 끝나지 않고 그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된 걸로 주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감사 청구할 때는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그 전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해 놓은 게 있었고 특수부에서 수사해 놓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전철이 그때 막 이슈가 돼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 청구를 예전에 시민단체가 한 게 있어서 감사원 결과를 받아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소장과 판결문, 그 다음에 주민 감사 청구했던 감사원 감사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주민 소송할 때 보니까 주민 감사는 뭐 한 5, 6개월 만에 끝나요. 주민 끝난 다음에 이제 감사 결과 받으면 그거에 90일 내에 이제 주민 소송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주민 소송할 때는 중요한 건 몇 가지 더 넣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 예측 잘못된 부분이라는 이유는 넣었더니 그걸 이제 1, 2심에서는 주민 감사 청구 안 했던 거다. 주민 감사 청구 안 했던 거를 왜 주민 소송했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기각시킨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수요 예측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1, 2심에서는 사실은 뭐 한 5억, 10억 정도 승소하긴 했는데 그때 승소한 이유는 뭐 그 로펌 선정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 사람 옛날 정책 보좌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입찰 방해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법하거나 불법 행위가 되려면 공무원은 우리 법에서는 이제 고의 중과실을 요구하고 있어요. 중과실. 이 중과실이라 그러면 뭐 변호사님 계시겠지만 거의 이제 고의에 준하는 걸로 친단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거 입증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형사처벌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았을 경우에는 자연히 이제 고의가 인정되니까 문제없는데 형사처벌 안 받았는데 중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벽을 넘는 게 이제 가장 힘들었죠. 그러니까 민간인인 경우에는 이제 그냥 보통 과실도 되는데 공무원은 중과실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 2심에서는 일단은 그 수혜측 부분은 빠져버렸고 그다음에 그 입찰 방해죄로 받은 게 뭐 1심에서 5억이었고 2심에서 10억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 환송할 때 그 두세 가지 점을 지적해줬죠. 감사 청구와 직접 감사 청구와 관련성이 없더라도 전체로 보면 이게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 청구와 직접 감사 청구를 안 했더라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수요 예측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거를 일단 이제 대법원에서 일단 인정해 줘서 일단 기회를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2013년 10월에 소재했는데 1심 판결이 2017년 1월에 났어요. 2심 판결이 2017년 9월에 났고 1심 판결은 한 3년 6개월 정도 걸렸고 2심은 금방 끝났어요. 8개월 만에 끝났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것도 한 3년 걸렸는데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2013년 10월에 소재하고 대법원 판결이 2020년 7월에 났으니까 이것도 한 7년 정도 걸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얘기해 준 게
이 중과실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주민 감사 대상이 됐다라는 게 제일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파기환송에서 고등법원에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그 수혜측을 했던 데는 이제 민간인이거든요. 수혜측은 이제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통연구원하고 교통연구원들이 있으니까 민간인 경우에는 이제 경과실이니까 넘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손해배상액을 얼마나 할 거냐. 그게 이제 쟁점이 됐던 거예요. 배상액을 얼마나, 그러니까 손해배상 좀 대상이 되지만 손해를 얼마나 볼 거냐. 저희들은 1조 청구를 했었지만 당시에 사실은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한 5천억 정도 됐고 앞으로 들어갈 돈이 1조 5천억 정도 되니까 2조로 사실 확정을 했어요. 확정을 했는데 이번 법원에서도 앞으로 들어갈 돈은 인정을 안 해줬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한 5천억이고 그 중에 보니까 전임 시장하고 그 수혜측을 했던 연구원 개인들이 한 4% 정도, 그래서 240억 정도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 연구원 기관 같은 경우 1%를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앞으로 들어갈 돈은 거의 확실한데, 1조 5천억도 앞으로 들어갈 돈 확실한데, 왜 그거는 뺐느냐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를 4% 1%로 잡은 근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법원의 양측에서 상고를 했기 때문에 다시 다퉈질 것 같긴 해요. 뭐 결론은 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근데 이 주민소송은 4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거를 중단시키다가 중지 청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무효다, 무효 확인 청구도 있고, 그다음 위법 확인 청구도 있고, 그다음 4번째가 이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익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3개, 중지 청구라든지 무효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위법 확인 청구는 그 단체 장만을 상대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4번째,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익에 관한 청구는 단체 장이나 한마디로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상대방 민간인이나 이런 사람들 다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관련된 사람. 저희들은 이제 4호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3명, 시의원들 뭐 이렇게 업자들 돈 받아서 외국 여행 갔다 온 사람 19명, 그 다음에 뭐 건설사 4군데, 그 다음에 뭐 시행사, 그 다음에 뭐 그 시행사의 대표, 수혜측했던 기관, 거기 연구원 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39명을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근데 이 주민소송이 뭐냐면 우리가 주민소송에서 승소했다, 241억 받았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확정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시에 바로 돈을 물어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청구 하나는 이제 간접소송이에요. 옛날에 주주대표 소송처럼 우리가 이 소송을 이기면, 확정되면 그때 용인시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돼요. 그 구조로 돼 있어요. 간접소송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 다시 올라가는데 배상고 다 해서 10년, 지금까지 10년 걸렸는데 앞으로 2, 3년 더 걸리면 13년 걸렸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용인시가 그 사람들 상대로 다시 소송을, 민사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다 끝나려면 한 20년쯤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어찌 보면 이 법을, 이 소송 제도, 주민소송 제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렵게 돼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 2심에서 2심에서 이제 10억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유죄 판결 받은 사람. 거기 용인시에서 민사소송 제기했는데 졌어요. 왜 졌냐면 판결을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판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이 사람만 잘못이 아닌데 왜 이 사람한테 물어줘야 되냐. 그러니까 거기 민사법원 판사는 주민소송 제도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배상 책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은 10억 물어주라는 건 우리가 1, 2심에서 이겼고 대법원에 확정됐기 때문에 청구를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입찰 방해죄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법리로 보면 당연히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되는데 졌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금 240억 인정받았는데 이거 해도 나중에 또 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이제 번뜩 드는 거죠. 그만큼 이제 주민소송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주민소송 처음 할 때 뭐 이게 주민소송, 주민감사, 주민발의 이 조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렵고 안 되고 요건도 까다롭고 이러니까 이제 시들시들해져가지고 거의 이제 유명무실된 제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중앙 단체들도 많이 도움받고 변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도움받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찌 보면 관심도 떨어지고
또 뭐 이게 누가 10년 할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처럼 그 지역에서 이렇게 뿌리 딱 받고 있는 사람이나 저처럼 뭐 이렇게 별로 할 일 없는 변호사들이니까 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도 뭐 저도 소송하면서 뭐 민변, 변협 도움 받아서 처음에는 변호인단도 뭐 엄청 막 10명 이상 꾸려고 막 했거든요. 근데 2심 가니까 그중에 반 떨어져 나가고, 또 뭐 3심 가니까 또 없어서 또 몇 분 또 하고. 왜냐면 이거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1조 청구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인지대가 뭐 200억, 300억 드는 거 아니야.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소송하려면 인지대가 된단 말이에요. 1억이면은 우리가 40만 원 되거든요. 0.3%인가. 근데 이 소가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2천만 원으로 돼 있었어요. 소가 그 법에 의하면. 지금은 한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인지대는 한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인지 송달료 하면 한 번에 이제 한 몇십만 원씩 들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비용은 안 받고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돈은 모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변협이랑 민변에서 조금 이제 도움 받긴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이제 소송 만약 패소 우리가 200억 이겼다 해도 1주 청구한 거 중에 200억 이긴 거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 변호사비 중에 제가 보기에 소가를 2천만 원이라고 쳐도 한 뭐 1, 200만 원 물어줘야 되고, 재판 받고 나면 1,000만 원 되잖아요. 그걸 나중에 청구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물어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재판하면서 어려운 거는 사실은 뭐 사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왔으니까, 근데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계속 좀 이렇게 주변에 우리 민변이나 아니면 이제 참여연대랑 같이 했던 이제 후배들을 잘 이제 꼬신다든가 고소해가지고, 가능하면 저도 뭐 이렇게 언론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뭐 브리핑하고 기자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저야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다른 변호사들한테 좀 하기도 하고, 또 원고들 중에도 이걸 이제 잊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혹시나 있거나 저거나 이사 가버리면 안 되니까 가끔 전화해서 이사 가셨는지 안 가는지 확인해보고 어쨌든 소송이 진행 중인 걸 아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게 법적인 문제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전화 드리고 그 정도였는데, 그래도 도움 많이 받았어요. 주변에 우리 목사님처럼. 목사님은 이제 뭐 용인의 시민사회 약간 기둥 같은 분이라 제가 뭐 정신적으로도 많이 의지하는 분이라 항상 뭐 이렇게 의논 드리는데, 그런 것보다 이걸 하다 보니까 갑자기 도와주는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대법원 요번에 도심할 때는 자기가 로스쿨생이었는데 자기가 행정학과 다닐 때 내 이 소송을 보고 자기가 뭐 논문도 쓰고 이러면서 로스쿨 가서 나중에 시험까지 봤는데 논문을 한 30-40개를 찾아놨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도움을 받았죠. 그분이 이제 논문을 쭉 찾아놓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결정적은 아니었는데 이제 수요 예측을 했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들이 꽤 있었어요. 이게 처음부터 자기들이 잘못됐다. 나중에 어찌 보면 스스로 약간 자기 고백한 식들이 있어서 그런 게 이제 많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됐던 것 같고, 또 사실은 이제 재판을 하려면 이걸 수요 예측 감정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감정이나 이걸 제대로 하려면 수천만 원이거든요. 뭐 개인적으로야 많이 물어볼 수 있는데 수요 예측하는 기관이 뭐 대한민국에 뻔해요. 뭐 미나대라고 한국당 서울대 몇 군데 딱 있기 때문에 그 카레텔이 딱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자기가 말을 해줄 수는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와서 증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사실을 확인해주거나 아니면 이 수요 예측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라는 말은 이제 못하는 거죠. 왜냐면 그분들이 그게 업이니까. 우리나라에 수요 예측하는 기관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왜냐면 나가서 이게 문제 있다 하는 순간 그분은 이제 밥집 꺾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웠고, 왜냐면 거기 어쩌고 보면 일종의 카르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이번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해주긴 했는데, 대법원은 이제 다시 서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편안하게 오신 분들 질의응답 포함해서 토론 시간으로 우리 백수범 변호사께서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안홍택 목사님과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 질의응답 하실 거 잠깐 생각하실 동안 제가 이제 감사 인사 겸 말씀을 조금 보태면은요. 이 용인 경전철 주민 소송 기사를 보고 너무 반갑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두 분한테 연락이 닿았는데 오늘 오시기 전에까지 한 번 뵌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드렸더니 흔쾌히 그러냐, 다 우리 민주주의를 위한 거니까 시간을 내서 대구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인상적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아까 안옥태 목사님께서 시민사회 운동을 하다 보면 질 때가 더 많지만은 저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 그게 쌓이고 남는 게 있다는 말씀을 우리 젊은 후배들도 꼭 명심을 하겠습니다. 근데 두 분을 뵈면서 너무 힘이 나고 반갑거든요. 10년 동안 지금은 승소 판결이 났으니까 그렇지, 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1심, 2심에서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도 나오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겠습니까, 그죠? 네, 대구에도 이렇게 이제 두 분 목사님과 변호사님, 현근택 변호사님처럼 대구에도 이런 후배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이제 희망을 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분이 우리 최봉태 변호사님인데, 최봉태 변호사님도 일제 피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아무도 안 할 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제기해서 20년 만에 승소를 하셨고요. 또 이 공안 헌법소원의 전례가 된 사건,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동원 원폭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외교부 장관이 일본하고 그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낸 분도 바로 최봉태 변호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없는 길을 먼저 걸어가면 그 뒷길을 따라가기는 참 수월한데 없는 길을 내시는 분들이 대구에도 계시고 또 용인에도 계셔서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후배로서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 목사님하고 또 변호사님한테 요 사안 관련해서 자유롭게 좀 말씀 나누실 분은 질의응답식으로 좀 말씀을 주시죠. 예. 부총장님 먼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이런 일에 이제 개입하기 참 싫어하죠, 사실은. 끌어가고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 지역에 대해서 뭘 시가 하는 걸 이렇게 따진다든가 정치권이 하는 걸 이렇게 시비 걸고 이런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많아서 저같이 또 이제 보수당에 있는 사람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 관심 가지는 거는 사실 이건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정상 아닌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 같은데 이제 좀 얘기는 그 사연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용인경전철 사업은 우회는 그 민자로 했는데 우회도 시가 책임지고 사업을 한 사업 같고 우리 지역의 이제 사업은 국가 사업인데 시가 이걸 책임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틀림없이 군공항 이전도 국가의 사업이고 민간공항 이전 사업도 국가의 사업인데 그것을 뭐 어떤 법적 절차는 뭐 특별법 같은 게 있어서 시행자를 시장이 하고 있고
그 책임을 뭐 조금 분담하는 그런 조항들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책임을 총대를 시장이 메고 있고 또 시장이 또 전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전임 시장서부터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건 법리적으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이제 이것이 이제 백 변호사님이 참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저는 아직 뭐 감은 못 잡고 있어요. 좀 뭐 거기까지 머리는 안 쓰고 있는데 어쨌든 뭐 있을 거다 이런 생각, 책임이 있을 것이다. 국가 사업을 왜 시장이 지자체장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국가 돈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그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땅을 팔아서 책임지고 하는데 그것이 모자랐을 때 무슨 대책 뭐 이 부분에 가서 어쨌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저점에서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공항 이런 도로 같으면 이제 노선이겠지만 공항 같으면 이제 입지인데 공항 비행기가 바로 뜨니까 그 입지에서의 수요 예측. 그래서 이게 수요 예측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대구 경북의 공항 수요라는 것이 대구 경북 주민들이 수요가 얼마나 날 것인가인지 아니면 이 공항이 어디에 있을 때 수요가 얼마나 날 것인지 어떻게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더 연구해 보면 알겠는데 아마 앞으로 그 수요 예측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말하자면 대구 경북 사람의 수요가 얼마인지를 말하는 것인지 어떤 입지가 있으면 그 입지에서 나오는 수요가 얼마인지 그 다르죠. 대구 경북 사람만 그 공항을 이용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면 서울서도 올 수 있고 뭐 경남에서도 부산에서도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영남권 신공항 수요 예측을 보면 영남권 주인이 뭐 1,300만인데 여기에 수요가 얼마다 이렇게 하긴 하던데 거기 밀양에 있을 때 하고 가덕도 있을 때 하고 수요가 다를 것 같거든요. 거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도 조금 뭔가 쟁점이 되지 않겠나. 그걸 한번 더 연구해 보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는데 어쨌든 거기 군위로 가는 거 하고 대구 공항에 있는 거 하고 수요가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나온 걸 보면 뭐 1,000만 정도를 예측을 해놨대요. 뒤에 사전 타당성이라고 해놓은 걸 보면 뭐 3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1,000만 가까이 되는 게 평균적인 시나리오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어도 그만큼 수요가 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가면 그런 것도 다 쟁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말하자면 판가름이 나지 않겠나. 또 하나는 그 수요가 먼저 예측이 돼야 그것도 노선에 따라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 따라서 활주로의 길이가 결정되는 것인데 말하자면 저 유럽이나 뭐 미국까지 가야 활주로가 한 3,700점 이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도대체 그 1,000만 수요 중에 얼마가 도대체 장거리 수요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못 봤는데 없던데 제가 봐서는. 근데 자전 분명한 거는 지금 김해에도 유럽에 가는 노선 하나가 있다는 거죠. 일주일에. 일주일에 하나 있는데 그 김해에서도 저 영남권을 다 아우러도 그런데 도대체 군위에 가가지고 그 비행기 한 대가 떨는지 주일에 근데 3,700m의 활주로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가면 굉장히 좀 허술한 그런 같다. 그 다음에 하나는 어쨌든 우리 공항의 입지는 무조건 군공항이 가는 데 가도록 돼 있다. 그걸 미리 정해놓고 미리 그렇게 하기로 정해놓고 총리실에서 뒤에 이걸 맞춰가는
수요고 뭐 터미널이고 혈주로 길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래 해도 되는 건가 도대체? 우리 대구 시민은 공항에 대한 입지를 선택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인가? 이것이 헌법상 어떤 기본권의 침해 부분이 없을까? 다른 주민은 그래 해도 되고, 부산은 그래 해도 되고, 서울 사람은 뭐 김포에서도 있고 인천공항도 있는데도 김포공항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뭐 그래 하면 안 되는 주민들인가? 그걸 시민이 마구 무시해도 되는 거죠. 시장이 그것도. 근데 뭐 서울에 뭐 국가가 해도 잘못됐을 텐데 시장이 그냥 그런 거를 무시하고 이래 하는 게 뭔가 문제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논의들인데 변호사님이 백 변호사님 정말 그 어려운 과제를 맡으셨다고 생각 들어요. 저도 그래서 그 카톡에서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제가 알고 있는 걸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계속 지속 같이 하겠다는 그런 얘기 드리고, 우리든 용인시에서 안홍택 그 목사님, 또 현근택 변호사님 오늘 뵈니까 참 반갑고 또 상당히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면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한편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대단하신, 저는 말지만 어쨌든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대단히 소중한 분들이 생각하고, 적지만은 힘을 이제 변호사님, 앞장서신 변호사님한테 뭐라고 하고 또 그걸 좀 확대시키고 그래 5분을 모아가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질문을 제가 이제 현근택 변호사님이 하셨으니까 질문 드리면,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이 지자체장이 어떤 잘못을 해도 이걸 변상한다든가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이런 차관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도 이제 그게 참고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당시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처음에 이게 계기가 됐던 건 아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샛빛 둥둥성 그거 한다가 아주 그냥 뭐 말아먹었잖아요. 말아먹었다니까 욕을 먹거든요. 그러면서 용인 경천철하고 샛빛 둥둥성이 대학 몇 년 뭐 지자체 무슨 비리 특위인가 박영수 그 당시에 우리 유명한 특검하시는 분이 맡아가지고 지자체 비리 척결하겠다 이러면서 막 고발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했는데 지역에 막상 이제 와서 보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는 언론에 많이 떠들어놨고, 저도 처음에 이제 그때 관심을 가져서 봤는데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전혀 뭐 임원들은 많이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일단 처음에 언론에 관심을 갖다가 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민소송 하려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감사, 주민 뭐 발의, 그다음에 주민 소환, 주민 소송, 이게 이제 네 가지 어찌 보면 주민 지방자치법에 있는 건데,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잖아요. 주민이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국민소송법이 있느냐? 국민소송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그런 소송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지난번 문제인 뭐 나왔었죠.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거를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요. 국가사업도 하자. 그게 이슈가 됐던 게 그러니까 이명박 때 자원외교하고 사대강사 때문에 손해가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럼 이걸 누가 물어줘야 되는데 왜 물어줄 사람이 없냐? 그때도 나왔었는데, 근데 이 기재부는 끝까지 반대해요. 그럼 나중에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지금은 지방자치 사업밖에 안 된다. 아까 부처장님 말씀처럼 이게 원래 국가사업인데, 근데 이제 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사업은 안 돼요. 뭐든지. 근데 지자체가 관여한다. 지자체가 또 계약을 한다. 아까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손해를 다 보전해 주겠다. 아직 공식으로 계약을 한 건 아니지만 조례를 통과했다. 근데 앞으로 누군가 사업자가 계약을 한다. 왜냐면 그 계약에 대한 거는 할 수 있어요. 지자체가 계약을 한 경우는. 결국은 지금 아까 헌법소원이야 당연히 뭐 국가를 상대하는 거지만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만 된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 제도가 생겼을 때 지금 행안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딱 보시면 우리 구글 들어가서 처음 나와요. 주민소송 행안부 자료 보면
처음에는 소송이 굉장히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이게 시들시들해졌어요. 대표적인 게 그 대법원 딱 앞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고 있거든요. 사랑의 교회라고 큰 건물 하나 있어요. 대법원 앞에. 그것도 사실은 주민소송 대상이 됐었는데 몇 년 싸웠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이긴 경우가 이제 70 몇 건 중에 몇 건 안 돼요. 그리고 저희처럼 뭐 실제로 또 얼마를 물어줘라. 특히 지금 말씀처럼 단체 장이 정책적인 판단의 오류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시장은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하도급 받으면서 매물 10,000달러 그 당시는 한 90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이제 징역 1년 살긴 했는데 그걸로 인한 게 아니라 사업자 선정이잖아요. 사업자 선정하고 그 다음에 공사업자 선정하고 그 다음에 하도급 주는데 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 사람이 처벌받은 거는 사업자 선정했어. 그 다음에 도급 줬어. 그 다음에 하도급 줬어. 이 하도급 줄 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받은 것 때문에 처벌받은 거나 직접 관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요게 이제 쟁점이 됐었고 그것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도급 해봐야 1,000만 원 받은 거니까. 그 하도급 업체 그 사람이 받은 게 공사비가 20억인가밖에 안 됐어요. 전체 이 사업은 1조짜리인데 자기 지역 업체에 주려고 그냥 돈 받고 저기 준 건데 근데 또 그 공사는 했단 말이에요. 20억 받아서. 그럼 이제 20억 받은 것 중에 뭐 손해를 얼마로 볼 거냐, 2억으로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판사가 좀 받은 게 이때는 이제 지자체가 시작할 때가 얼마 안 된 때라서 무슨 요즘 뭔만 일만 있으면 이제 지자체 의회를 거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자치장 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자기가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사인하고 그다음에 실시해봤고 비공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비공개 조항이니까 우리 시의회 공개 못한다. 그리고 나중에 돈 나갈 때 예산으로 승인 받으면 된다. 사후 추인도 인정해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후 추인을 받는데 그나마 이번 고등법원 판사는 그 시의회 사전 결의 안 받은 거, 이 사업자 선정할 때, 지체가 선정할 때 결의 안 받은 거를 가장 중요한 중과실의 원인으로 봤어요. 그렇게 됐고 관심을 가진 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반대 여론이 높았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1,000억씩 30년 물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불편하고 그런데 이거 잘 가야 되느냐 반대 여론도 높았고 언론의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이 주민소송 제도를 만든 자체 이유가 원래 단체장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중단을 하거나 위협 확인하거나 돈 물어주게 한 건데 이 요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잘 반대인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가 사실은 변호사 사무실이 용인에 있었어요. 계속 지역에서 시민단체 계속 그 전부터 알던 분위기들이니까 이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끌려나온 측면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걸 막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보다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네. 말씀 속에 주민소송은 없어집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국한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저희들이 2년 전에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함께 대구시장 권정진 시장이 이제 한 3년 됐네요. 주민투표 청구를 했습니다. 주민투표. 네. 예. 그때 대구시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저희 단체 온 답변이 공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공문서를 저희에게 발송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들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단순하게 공공항의 건설 사업이나 공항 건설 사업은 국가 사업인데 기존의 공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은 기존 군공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는 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한 기부대 양령에 의해서 이거는 지방사무다 명백히. 그런데 대구시는 당시 답변은 아니다. 국가사무다. 그래서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저희 청구를 자체를 기각해버렸거든요. 물론 그와 똑같은 논리로 대구시의회도 저희들이 냈습니다. 주민 청구를 시의회에서도 시장이 거부를 하니까 시의회에서는 이런 답변조차 없이 그냥 묵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 구청장님 말씀 의문사업에서 이것은 반드시 지방자치 사무입니다. 공공항 이전에 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 사무가 아니고 지방 사무입니다.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철도나 공항이나 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상시적으로 국가 사업으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국가 몇 개, 공항에 대해서도 국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결국은 주민소송이 대상이 되려면 지자체 예산이나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아까 말씀처럼 우리 이제 사실은 그 소송 요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소송 대상은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돈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대한 사항.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변변철은 요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까 돈 물어주고 재산을 취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공항 부지를 예를 들어서 취득할지 처분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공항 부지는 이렇게 국방부나 국가 소유니까 안 되겠지만 뭔가 이제 다른 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해서 매매, 임차, 도급, 그 밖에 계약의 체결 이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그 시에서 통과했다 그러던데 그 얼마를 물어준다 사업자한테 그거는 이제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공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지자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돈이 들어가거나. 근데 우리가 도로나 뭐 철도나 같은 경우 보시면 대부분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액 보상 이런 건 잘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지자체 같이 들어가거나. 근데 제가 관심을 가는 건 이제 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겠지만 지금 만약에 그 계약에 거기서 만약에 나는 손해 같은 거를 시가 물어준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지자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계약의 주체가 되면 당연히 거기 이제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 사업이냐 개인 뭐 지자체냐 상관없이 지자체장이 사인한 계약이 어쨌든 법적 효력이 있고 거기에 문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주민 투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주민 발의나 아니면 주민 소환 이걸 우리가 서명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주민 투표는 이제 주민 투표 해달라 이거잖아요. 해달라는 건데 그 조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법 얘기에 죄송한데 지자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핵심은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체의 중요 결정 사항이라 됐단 말이에요. 지자체 사업이 안 돼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자체의 중요 결정 사항에는 저는 들어가고 봐요.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공항 이전하는 부분은 이건 당연히 이제 국가 사업은 맞는데 주민들의 이 지자체의 중요한 결정 사항은 맞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다퉈보고 우리가 주장을 할 만하다고 보여요. 의사 결정에 대해서 투표하는 거거든요.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중요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공항이 가냐 안 가냐. 그게 중요한 일 아닌가요? 그걸로 제가 보기엔 충분히 우리 두 분 변호사님들 도움 받으시면 따져볼 만한 것 같아요. 대구시 조례에는 유권자의 17분의 1의 동의에 의해서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하고 시의회 3분의 2 이상의 청구로 가능하고 시장이 가능하고 사실 17분의 1을 불가능하죠. 만든 게 우리가 사실 불가능해요. 영향이 안 돼. 그래서 시장이 청구하고 시장이 노해서 시의회 청구하니까 이 친구들도 노하고 다 한나라당 아니 국힘당 애들이니까 얘기가 안 돼.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선거 국면 뭐 정치 저도 정치 관심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자체 선거를 할 때 이걸 주민투표에 붙이겠다라는 어떤 공약을 내세워라. 그래서 찬성하면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면 제가 보기에 나중에 시장 되는 분들이 그걸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된 다음에 붙이세요. 절대 안 하죠. 왜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시장 후보 나가서 떨어졌어요. 예. 전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피부로 느낀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주민이라든지 저는 이런 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도된 것처럼 2030년에는 대구 신공항을 그대로 개항을 하도록 하겠대요. 그럼 아까 그 변호사님하고 말씀하셨듯이 2024년인데 30년이면 6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공항이 저렇게 그 이전이 돼버리면은 설사 우리가 헌재에 가든지 어디 가서 이긴들 뭐 하겠습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게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제가 최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도 이미 끝난 거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저는 제가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낸 손님들이 앙코르와트에 가 계세요. 내일 모레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오시냐 하면은 대구에 지금 들어오는 비행기가 베트남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김해공항으로 들어옵니다. 가실 때도 김해공항에서 갔어요. 제가 김해공항에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거기 내려가서 손님들 보내고 왔거든요. 또 2주 전에는 제가 이집트 쪽에 갔다 왔는데 거기 뭐 그전부터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천공항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왕복하면 9시간, 10시간 정도 되고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부담을 안 해도 될 돈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대구공항도 그런데 권위로 가는 공항은 제가 보니까 60km 정도 더 간대요. 대구공항은 지금 시내에 있습니다. 60km 정도 더 가는데 대구에서 뜨는 비행기 그나마 이용하던 거 그것도 못하게 될 거거든요. 잘 아시듯이 작년까지는 대구가 민간공항에서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한국공항공사에 소속된 공항 중에 제주, 부산, 김포 다음에 4위가 대구였어요. 그런데 청주공항에 지금 뒤처졌거든요. 바뀌었어요 지금.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구공항에서 지금 중국 가는 것도 상해 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과거에는 러시아에 가는 것도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비행기가 2편을 떴었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해, 심양, 북경, 장각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뜰 때는 7군데나 들어갔거든요. 지금 그나마 상해 공항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제가 다음 주 되면은 제가 또 중국에 가야 되는데 북경에서 들어오는 비행기가 대구로 오는 게 없어서 올 때도 또 김해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심에 있어도 다른 데보다 지금 굉장히 좀 조건이 안 좋다 해서 이게 비행기가 이제 손님이 많아야 항공사에서 뜨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더 열악해지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아까 구청장님께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 1,300, 영남권 1,300만 그런데 또 대구에 있는 사람도 여기 이용 안 하고 김해라든지 인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심공항에서도 그런데 앞으로 더 그럴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해요. 지난번에 시작했던 사람 제가 직접 그때도 본인한테도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왜 그런 주장하느냐고 지금이라도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솔직히 얘기하면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 사람 대구 시민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머리에서 생각난 대로 한 거예요. 대구를
4등, 5등 가고 앞으로 더 낙후하는 도시로 놔두려면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대구가 지금 공항도 없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구에 항구도 없어요. 근데 겨우 하나 잘 되고 있던 공항도 옮기겠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박사 논문으로 대구 공항을 어떻게 해서 해볼까 논문을 준비하다가 자꾸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문을 못 쓰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거의 지금 뭐 20년 다 돼 가는데 논문을 못 쓰고 있는데 저런 거 보면 정말로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가지 우리가 잡아가지고 저 건설 시공을 못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시공이 되면 힘듭니다. 저는 한 30, 거의 지금 30년 됐는데 1995년부터 2023년까지 아이산 골프장 만들어운동 제가 실무위원으로 직접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도하는 거는 대구 환경운동연합에서 했지만 저는 실무위원으로 제가 실제로 거의 다 제가 직접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23년 대법원에서 우리가 승소하고 지금 그 건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공을 못하도록 해야지. 여기 뭐 지금 시공사 선정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봐도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는요. 그 결국은 진리가 정의가 뭐냐 하면 힘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없는 시민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정말로 죽기 살기로 달려 들어가지고 이걸 막아야지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왜냐면 물론 뭐 힘 있는 사람들이 하면 당연히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 경전철 그때 한 몇십 명 모아서 막 철로에 들어놓기도 하고 고발당한 사람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어차피 비슷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못 막는다. 그 해봐야 근데 어차피 다닐 거고 시에서 어차피 결정하면 돈 물어주게 계약하는데 니들이 뭘 하겠냐 그런 뭐 비난 아니면 그런 것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항 같은 문제도 뭐 정권이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갈 수는 있죠. 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그냥 우리가 그냥 멀뚱히 쳐다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나마 마지막에 기대는 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재판을 하든가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뭐 시장을 바꾸고 제일 좋은 거는 아니면 뭐 대통령을 바꾸고 시장을 바꾸고 공약을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좋겠죠. 그럴 만한 힘이 없고 마지막에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재판 소송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지금도 다녀요. 지금도 돈 물어주고 있고 240억 이겼다 해서 시에서 그걸 청구해서 이길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판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기 작전으로 갈 수도 있고 굳이 내가 현직 시장 보세요. 전임 시장 상대로 200원 물어줘 청구하는데 열심히 하겠어요? 열심히 안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니들 뭐 시장 끝났으니까 아니면 다 끝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지난 걸 할 수 없어. 그러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사후적인 거라서 항상 그걸 원점으로 돌리지 못해요. 견전철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견전철이 뭐 돈 물어주는 거를 돈 못 나가게 할 수 없죠. 근데 뭔가 이제 아까 말씀처럼 의미 있는 거를 좀 남길 수는 있다. 그 정도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보고 있고 누군가는 당신이 나중에 잘못을 하면 물어줄 수도 있어. 저는 그 전임 시장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재판에 이긴다 해도 돈 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뭔가 잘못하면 나중에 큰 거 다칠 수 있어. 그 정도 의미는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괜찮다. 그 아까 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직 사업자 선정도 안 됐고 환경영향평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환경영향평가에 그야말로 두꺼비 한 마리만 살아도 그거 시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단 소송을 그죠?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한다면은 우리 좀 긍정적인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을 봤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시민들이 거의 제로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영향평가는 그거는 대구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옮기면은 군위에 하는 그렇죠.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대구에서 이미 군이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별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금 그걸 못 했는데 대구 시민들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옮겨도 되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의성 군이 국민들한테는 의견을 물었어요. 공항이 와도 되겠느냐. 근데 정작 대구 시민들한테는 시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그리고 보니까는 민간 사업자들이 그렇게 쉽게 들어올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 MRG가 있어가지고 수익 보장이 됐는데 아까 CEO를 통과시켜서 뭐 보상해주겠다.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 대신에 그런 막 해버리는데 그런 조건에서 사업자들이 그게 쉽게 들어올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시민들이 정말 마음 모아서 움직인다면 정말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않겠나 그런 가능성을 저는 봤습니다. 예. 우리 두 분의 싸우신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려고 지금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분에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그 용인 전저절 소송에서도 핵심은 수요 조사가 완전하게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게 피해로 간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들 공항과 관련되어도 보면은 이게 지금 예비 타당성 검사는 지금 배통대법에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전에 사전 타당성 조사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2030년에 이게 1,000만 명, 1,060만 명인가? 이게 1226만 명. 얼마요? 1226만 그러니까 1,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게 탄다고 하는데 그 수요도 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혹시 이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판하시는 과정에서 그 수요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터무니없는 조사에 대한 맹점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잡아가지고 싸우시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그거는 뭐 목사님한테 말씀 질문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한테는 이게 경쟁성 사업과 같은 토건 사업들 같은 경우는 공인이 이게 지금 그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이 여러 가지 이 결탁이라든지 법률적인 약점 이런 것들이 무리하게 그 치고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편적으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지금 문제되고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것은 대구시 의회에서 이게 지금 손실 보존해주는 조례를 만든다는 그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도 그 계속지들이 문제 삼아 나가야 될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고 향후에 이 경전철 사업의 그 진행 과정을 되돌아봤을 때 대구에서도 이런 공항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어떤 부분에서 그 법률적인 문제가 향후에 예상이 될 수 있는지 혹시 예견되는 게 있으시면 좀 그런 걸 좀 미리 조정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나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수요의 실계 잘못을 입증하는 게 정말 힘들었죠. 근데 이제 그나마 왜냐면 이 통계 방법이잖아요. 결국은 어떤 변수를 집어넣을 거냐, 투여칠 방법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서가 이만하죠. 요게 이제 고등법원 판결문인데 이거 한 300페이지, 2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요런 판결문 한 4번 정도 받았는데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근데 수요직한 건 책으로 메꿔 있잖아요. 그거 제가 보면 어떻게 알아요? 봐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걔네들 빠져나가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0년 계획이 하면 여기에 도시가 들어오고 5만 명이 들어온다. 그게 다 20년 계획이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우리 적용했다. 근데 이 도시가 안 들어왔다. 여기 아파트 단지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안 들어왔다. 도로가 이렇게 예상되는데 여기에 몇 명이 들어오는데 안 들어왔다. 우리가 그때는 예측 못한 거다. 원래 계획이라는 게 계획대로 됐으면 인구가 막 10%씩 늘어나고 사람도 많이 늘어나니까 탈지 않아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변수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일일이 따져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처럼 수 예측하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뭐 보기 보는데 말을 안 해주죠. 나와서 뭐 증언해달라는 건 진짜 언감생심이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탑승 계획은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금액으로는 한 3에서 5%밖에 안 됐고. 근데 그걸 계속 추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변수가 뭔지도 모르고 통계를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뭐 방식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틀리지 않았냐. 그거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KD 그 피맥에서 이제 수요예측 그 검증을 하잖아요. 예타라든지 검증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근데 다행히 피맥 같은 데서 약간 단서를 많이 달아놨어요. 30년 보장은 너무 많은 것 같다. 좀 줄여라.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걸 좀 잡았는데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이게 다 면제받았다면서요. 면제 사업으로 가면 지금 피맥이고 뭐고 상관없잖아요. 수요예측 잘못하고 이게 나머지 안 삼으니까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공무원의 불법행위 이거는 그 수원지검에서 6개월 정도 수사를 했어요. 이 막 주민들이 막 고소도 하고 막 감사도 하고 이러니까 많이 털었죠. 6개월 수사했으면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그 수사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한 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제 거기서 처벌받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제 사업 시행자들하고 건설업자들도 다 배임 횡령으로 처벌받았는데 자기 사업에 대한 배임 횡령이었고 이 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사람은 시장하고 그 아까 정책보좌관 2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개인 비리여서 그 개인 비리를 우리가 청구를 못했던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그래도 검찰에서 수사했으니까 그거라도 나와서 그걸로 이제 재판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하신 건 어려운 질문인데 뭘 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그러니까 주민 소속이 되려면 계약 체결까지는 가야 되는데 돈이 나가거나 근데 이제 아직 그 조례는 만들었는데 그 아직 사업자랑 계약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자 선정하고 계약을 할 때나 아니면 그 임박한 시점에 가서야 중지 청구 정도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만약에 그거 조례에 따라 해준다 그러면 사업자한테 손해가 났을 때 물어준다. 그러면 결국 그 시의 부담이 되는 거고 주민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나거나 아니면 사업자 선정 임박했을 때 이런 조건, 그러니까 시에서 뭐 손해가 나면 물어주는 조건의 사업자 선정을 중단해달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소송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여요. 수요예측 관련해서는요. 그때 우리가 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 한국교통연구원이죠. KOTI인데 거기서 그 자료를 그 시대에 그때 맞춘 자료가 아니라 그 이전 자료를 활용했다고 하는 게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그 가정 교통 통계가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교통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데이터를 막 뽑나와요. 근데 그 자료를 뽑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통연구원이 그냥 허당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냥 정말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아마 여기도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냥 통상적인 것 가지고 뻥튀기해서 그냥 내는. 근데 실제로는 구체적인 조사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할지 뭐 이런 요구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뻥튀기가 나올 수가 없죠. 구체적인 그럼 그걸 좀 보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이게 통계 자료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우리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냥 결론이 나버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3,000명씩 타고 가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으니까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도 다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여행사를 하시니까 직접 얼마나 말 그대로 피부로 안 느껴지시겠습니까? 아직은 근데 공사할 업체도 안 정해졌고 공사가 안 들어갔으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같이 한번 막아보시죠. 예.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고 사회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간단한 질문 좀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 시간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법률 싸움 이전에 문제 제기를 통해서 시민사회 단체하고 여러 사람들 같이 해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헌법소원이든 뭐 주민 투표든 그런 형식적 틀을 떠나서 긴 시간을 해오고 있으면서 시민들이 좀 지혜롭게 모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키고 이런 과정이 지금 제일 큰 숙제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대로 해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는 시민분이 그렇게 크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시민운동은 이슈가 터져야 돼요. 이슈가 터지면 모입니다. 근데 지금 이건 굉장히 대구의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기점으로 아마 시민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아까 보니까 환경연합하고 아직 관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연합이 의성이나 그쪽에 특검에서 한다. 그다음 예전에 예천 공항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군사는 그쪽으로 가고 민간은 여기 남는다. 뭐 이런 결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는 그런 단체들과의 관계를 총동원을 해드리게. Y 건물인데 Y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YW도 있고 해서 이슈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단체들이 모였고, 그래서 감사 청구할 수 있었고, 이어서 바로 소송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체들은 그 이슈를 가지고 서로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이슈는 시민 활동이 있으면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고, 대구에서 어떤 또 다른 운동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었어요. 오늘 사진 한 장 찍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 저 박태봉 선배님 오늘 행사 참여 소감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서 마이크를 들고 가까이. 저는